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핸드백은 프랑스 브랜드 란셀의 붉은색 드로우스트링 백이었다. 게리는 일명 그 기미의 백 이미테이션을 수십 개나 보따리 아줌마를 통해 짝퉁 시장에 돌리고 있던 때였다. 게리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뜨끔했다. 전성태 지음 이미테이션. 우리 학원은 미국 로컬 스쿨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혜민이 어머님 소개로 오셨다니까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원어민 강사가 거의 맨투맨 지도를 하고 교재는 리딩 스트리트를 쓰는데 미국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아, 마침 선생님이 오셨네. 게리가 택배기사를 안내해 상담실로 들어섰을 때 원장이 여자아이와 어머니를 세워두고 말했다. 격리보는 미애를 시켜서 불어 찾아놓고선 저렇게 능갈맞다. 사흘 만에 나타난 원장은 크고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읽을 수 없다. 기어이 수술을 받은 모양이다. 게리는 택배기사에게 손짓으로 박스 놓을 자리를 알려주고 여자들 쪽으로 갔다. 게리 존슨 선생이세요. 게리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녕 하고 인사한 다음 허리를 접어 묻는다. What grade are you in? 아이는 제 어머니 뒤로 숨는다. 어머, 얘 좀 봐. 너 알잖아. 2학년이에요. 아이 어머니는 속상해한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원장은 게리를 향해 입술을 실룩인다. 학부형한테도 인사하라는 신호다. 그녀가 웃으면서 입을 실룩거릴 때 안면이 얼마나 밉상으로 일그러지는지 그녀는 잘 모를 것이다. 게리는 학부모에게도 눈인사를 보냈다. 여자는 자석에 끌리듯 쑥스럽게 고개를 숙이는데 사람을 훑어보는 시선만은 깐깐하다. 어머, 사진보다 훨씬 나아요. 스페인계이신가 보다. 여자는 출입구에서 집어왔을 전단지를 돌돌 말아주고 있다. 천연덕스러운 말투와 달리 여자는 목덜미까지 달아오른다. 아마 아이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건 제 어머니를 닮아서일 것이다. 어쩌면 여자는 어릴 때 딸보다 심했을지 모른다. 살아오면서 의식적으로 단련했겠지. 앞으로 어머니는 딸아이가 처녀가 될 때까지 노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들들 볶아댈 것이다.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게리 선생님은 외할머니가 라틴계세요. 아버지가 교포 2세이고요. 여자도 게리도 머리를 끄덕인다. 이 연극은 누가 요구한 적도 없고 사전에 조율한 바도 없으나 원장과 게리는 오래전부터 서로의 배역에 충실해 왔다. 주 3일이라고 하셨죠? 여자가 묻고 원장이 대답한다. 네, 리딩은 2번이고 추가로 사이언스나 소셜 과목을 2시간씩 프리로 지원하고 있어요. 실습하고 발표 위주예요. 이르다고들 걱정하시지만 용어만이라도 귀에 익혀두면 뒤에 확실히 효과를 보더라고요. 조기 유학 보낸 학부형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원장은 동의를 구하듯 게리를 힐끗 건너다 본다. 게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주걱거려 놓고 어쩌면 이번에는 원장이 둘만 아는 신호를 보낸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서도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한다잖아요. 글로벌 교육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선행학습 시킨다 생각하시면 아깝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레퍼토리를 읊는데도 지쳤겠지만 원장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맥이 풀려 있다. 선글라스를 집어던지고 아, 지긋지긋해 하고 히스테리를 부릴 것 같다. 게리는 누구에게나 특정한 배역이 주어지고 그것을 살아내는 게 인생이라 생각한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원장 배역을 타고난 듯 싶다.
문장에 영어를 박아 쓰는 말투도 나날이 세련되고 있다. 언젠가 원장의 말투를 흉보던 미애의 궤변이 떠오른다. 아유, 밥맛이야. 저게 단순히 직업적 습관인 줄 아세요? 단어장을 만들어서 피나게 노력해서 만든 비즈니스 언어라고요. 그래 봤자 나한테는 우리말에 있는 거시기하고 똑같이 들리지만 참 엘레강스하고 이 말이나 참말로 거시기하고 이 말이나 뭐가 달라요? 원장이 쓰는 콩글리쉬를 거시기로 다 바꿔봐요. 못 알아먹는 말 하나 있는가? 칫! 원장은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대신 학원을 맡았을 때 날마다 울면서 학원과 병원과 집을 오갔다고 했다. 게리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강한 것은 단순해 보인다. 학원에서 원장의 배역은 잔심부름이나 하는 미애보다 훨씬 단선적이고 단조롭다. 미애는 잔소리로 휘어잡고 강사들에게 끊임없이 눈치를 줘서 긴장시키고 아이들과 학부형은 살살거려서 묶어놓는다. 세 가지 캐릭터를 뭉쳐놓은 게 원장이다. 미애의 표현으로 하자면 벗겨놔도 원장이다. 그래서 학원 식구들은 원장의 빤한 직구만 잘 피하면 학원 생활이 어려울 게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요즘 들어 게리는 그녀가 훨씬 복잡한 여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 45 정도 먹은 여자는 아는 것도 모른 척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고 단순해 보이는지도 모른다. 학원 식구들이 원장은 모르리라 믿는 그녀에 대한 것들, 무시와 불만과 비난과 동정을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게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원장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인 적은 없지만 원장만은 속속들이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게리는 슬그머니 물러난다. 어쨌든 오늘 그가 해야 할 역할은 끝났다. 어차피 주의 소개로 학원을 방문한 학부모라면 이미 마음을 정하고 내어냈다고 보면 틀림없다. 분위기 파악을 끝낸 학부모는 이제 제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것이다. 명랑한 아이이기는 한데 숫기가 없어서 걱정이라는 둥. 저번 회화학원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속상했다는 둥. 어머, 이거 어쩌죠? 원장이 호들갑스러워진다. 게리와 원장은 잠깐 시선이 엉킨다. 게리는 그렇게 느꼈다.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카운슬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안히 찾아주세요. 참 오늘 마침 잘 오셨네. 다음 주 금요일에 할로윈 파티가 있거든요. 오늘 아예 레벨 테스트 받고 가시면 되겠어요. 원장이 퇴장하고 미애가 등록카드와 테스트 용지를 들고 들어선다. 학부모가 등록카드를 작성하는 동안 미애는 게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인다. 글쎄 그 여씨가 쌍꺼풀 잡고 주름 제거한 거 있죠? 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게리는 웩 하는 신용을 해 보인다. 제 제스처를 빼앗겨서 미애는 이죽거린다. 그래도 지난 몇 주 동안 미애는 원장에게 관대했다. 원장이 구입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핸드백을 미애에게 하루아침에 덜컥 안긴 것이다. 원장이 처음 그 백을 갖고 출근했을 때 게리는 깜짝 놀랐다. 핸드백은 프랑스 브랜드 란셀의 붉은색 드로우스트링 백이었다.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로 유명해진 아이템이었는데 게리는 일명 그 김희애 백 이미테이션을 수십 개나 보따리 아줌마를 통해 짝퉁 시장에 돌리고 있던 때였다. 게리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뜨끔했다. 그러나 원장 백이 오리지널인지 이미테이션인지는 그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가 돌린 제품들은 모두 커스텀급 아니면 최소한 SA급이라 알면서도 받고 알면서도 쓰는 그런 짝퉁이 아니었다. 프린트까지 완벽해서 선수들도 칼을 대보기 전에는 구분을 못할 만큼
잘 빠진 제품들이었다. 보따리 아줌마들이 못 받아도 30-40만 원씩은 받았다. 몇 년 전 어깨 쪽에서 자자했던 소문이지만 동대문에서 보따리 아줌마들을 여러 거느린 큰손 하나가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방을 하나 장만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 그게 자신이 돌린 제품이었다. 원장이 대학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들으러 갈 때도 착실히 끼고 다니는 걸 보면 그 백은 오리지널 같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학부형이 똑같은 백을 들고 학원에 나타났다. 게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전자회사 연구원인 남편이 방글라데시의 현지 법인에 나가 있는데 곧 가족들도 따라 나갈 거라고 두 딸을 학원에 보내고 있었다. 다소 설치는 스타일이라 원장은 그녀를 은근히 깔보면서 방글라댁이라 부르곤 했다. 그 방글라댁이 기미의 백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원장이 책상에 놓인 자신의 백을 슬그머니 바닥으로 내려놓는 것을 게리는 눈여겨보았다. 이튿날 보니 미애가 그 백을 들고서는 거울이 있는 화장실로 들락날락했다. 참나 돈이 썩어나가는 사람을 모시고 사니까 이런 날도 오네. 하긴 내가 지한테 이런 것 좀 받을 만큼은 했지. 그리고 지가 이걸 소화해내기나 해. 미애는 미국이나 호주로 유학 가는 게 꿈이다. 제 말로는 이 지방의 시시한 대학 영문과를 2해인가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녀는 전임 강사 하나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모양이다. 술만 먹으면 브루노 그 자식은 연락도 없다고 욕을 해댄다. 캐리 아저씨, 왜 걔들은 우리나라 여자애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요? 씨발, 내가 무슨 백마야 환장한 된장녀인 줄 아나 봐. 아저씨, 나는 진짜 이 가슴으로 대했다. 근데 사랑도 모르는 순 개날라리 같은 자식이 아나, 지가 무슨 신학생이래? 캐리 아저씨, 나 이제 돈독에 푹 빠질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착실하게 돈 모으려니까 작업 걸지 말라고요. 진짜로. 아냐, 각서를 써서 지장을 콕 박아둬야 해. 그렇게 흐느적이면서 그녀는 코푼 냅킨을 탁자로 밀었다. 어머, 다 작성하셨어요, 어머님? 미애가 돌아가고 그는 소리나지 않게 박스를 뜯는다. 캐릭터 상품 쇼핑몰에서 구입한 할로윈 파티 의상들이다. 물품 명세서를 걷어내자 해골 가면이 억 하듯 입을 벌리고 있다. 그는 소리 없이 놀란다. 쇼핑몰 관리자에게 적개심마저 든다. 고객을 놀래주려고 불어 포장을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 아마 창고 한 귀퉁이에서 먼지를 둘러쓴 해골 가면을 겨우 찾아서 주문에 맞췄을 것이다. 박스에는 엘프 공주, 슈퍼맨, 파워레인저, 핑크 프린세스 의상과 액세서리 등속이 차곡차곡 담겨 있다. 여자애들 것은 단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엘프 공주 의상이 많다. 할로윈 축제는 온통 반지의 제왕 판이 될 것 같다. 게리는 비닐 포장을 찢어 검은 천으로 된 해골 의상을 펼친다. 앞면 전체에 인체 해부도처럼 흰 뼈가 그려져 있다. 그는 의상을 대충 접어서 해골 가면과 함께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넣는다. 마치 관 속에 뼈들을 넣는 것 같다. 그는 물품 수량을 확인할 셈으로 주문서를 찾는다. 책꽂이에도 서랍에도 보이지 않는다. 체리는 이내 주문서가 미애에게 건네진 사실을 깨닫는다. 업체에 주문서를 넣고 퇴근한 날 밤에 미애한테서 연락이 왔다. 학부형들의 항의로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했다. 게다가 캐릭터를 선정할 때 아이들은 너도 나도 좋은 캐릭터만 하려고 했다. 그는 할로윈 파티에 좀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해골이나 해적, 저승사자, 호박마녀 캐릭터를 자원하는 아이는 없었다. 할 수 없이 게리는 몇몇 아이들에게 캐릭터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름대로 고분고분하고 무난한 아이들을 골랐다. 마지막으로 저승사자만 남았을 때 학부형들한테서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아 뺐다. 이건 애들한테 선택권을 줄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들 의견이 좌우하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낼 걸 그랬어요. 집에 쓰던 의상이 있다고 취소해달라는 학부모도 여럿 있었어요. 미애는 자신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달라는 듯 시종 전화에 대고 쭝쭝거렸다. 따지고 보면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캐릭터를 선정한 사람은 게리였지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업체에 주문하는 일은 미애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미애는 원장이 없는 틈을 타서 2시간이나 땡땡이를 쳤다. 결국 해골 의상과 호박마녀 의상은 게리와 미애가 하나씩 맡기로 했다. 나는 작년에 입은 섹시 배트걸 의상이 하나 있는데 호박마녀는 원장님이 제격 아니에요? 그래놓고 미애는 의상 문제는 원장에게 비밀로 하자고 게리에게 약속을 받아냈다. 미애는 학부모와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 수강료를 설명하는 중이다. 미리 양해를 드리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카드 수납이 안 돼요. 현금 영수증 발급도 힘들고요. 원어민 선생님들 편의를 봐주다 보니 그렇네요. 다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권 아닌 다음에야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강사들 중에 학생 비자로 와서 워킹 퍼미션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원어민 강사들의 편의를 봐주느라 카드 수납을 거부한다는 말은 생짜 거짓이다. 학원 광고 전단에는 원어민 강사가 4명이나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게리하고 야간 중등부 타임을 뛰는 스텔라 둘뿐이었다. 다른 2사람은 이미 귀국한 전임들로 학원에서는 무단으로 계속 홍보에 쓰고 있다. 23살 난 호주 출신의 스텔라는 전임들처럼 인근 신학대학의 유학생이다. 게리는 등록이 안 된 강사지만 스텔라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다. 게리는 시계를 확인하고 물품 명세서를 다시 박스에 넣는다. 그는 미애에게 택배 물품을 확인해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넣고 외투를 걸친다. 퇴근하시게요? 미애가 묻고 게리는 손을 들어 올린다. I'm taking off. Take care. 어머니도 팀 동료처럼 손을 번쩍 들어 흔든다. 학원은 아파트 단지를 낀 상가에 있다. 아직 상가가 다 조성되지 않아서 썰렁하지만 그래도 이 골목에 입주한 학원이 5개도 넘는다. 오피스텔을 얻어 그룹가여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이곳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른다. 게리는 상가 골목을 빠져나와 초등학교 담장을 끼고 돈다. 금요일 오후의 운동장은 텅 비어있다. 얼마 전에 신축 공사가 끝난 강당의 벽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옆에는 새로 들어설 중학교 부지가 있다. 그곳은 들판처럼 풀이 자라있다. 중학교 부지에 면하여 생태 하천이 있고 다리를 건너면 상업지구와 오피스텔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곳 역시 도로와 골목이 잘 닦여 있지만 건물들이 다 들어서지는 않았다. 골목은 어디를 가나 공사장이다. 방울토마토와 고추와 가지가 자라던 공지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테라스를 가진 3층 주택으로 둔갑해 있기도 한다. 그래도 건물들은 완공되기가 바쁘게 분양된다. 1층마다 식당이며 주점, 노래방, 게임방, 옷가게 등이 입주해 있다. 아직 손님이 없어서 가게들은 마치 상권을 선점할 목적으로 진주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밤이면 사람 없는 활락가로 돌변한다. 이곳으로 이사 오는 사람은 누구든 새 집에서 살게 된다. 게리는 지하에 교회가 있고 1층에 치킨집이 있으며 2층에 개인 방이 있는 3층 원룸에 새들어 산다. 이 마을에 토박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게리가 만난 토박이는 중년의 택시기사뿐이었다. 원 개들 천지였는데. 그는 택시를 몰기 전에 농과 밭과 야산이 있었던 이곳에서 개를 길렀는데 많을 때는 300마리까지 길러보았다고 했다. 아마 이곳에 개 사육장이 못해도 자그마치 50군데는 넘었을 거라. 그가 개를 길렀던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우뚝했다. 그도 지금은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했다. 개천 두 가운데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구름다리가 놓여 있다. 개천 둑은 우레탄 포장을 한 산책로로 단장되어 있다. 근린 체육시설과 농구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지금은 한산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운동하고 산책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 개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산다. 게리가 이 도시로 온 지난 봄 개천에 발을 담그고 페트병에 작은 물고기를 잡아담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한참 뒤에 이 개천이 인공하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하수 모터가 길이 2km의 개천에 물을 채우고 흘려보낸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고가 있었다. 모터가 고장나 바닥이 드러난 개천에 붕어들이 허옇게 죽어 있었다. 올해 추석이 이른 데다가 날씨도 쪄서 개천에서는 금방 하수구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며칠 만에 개천은 다시 물이 차고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게리는 이 인공도시가 편하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낯설다.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이곳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새롭게 변신할 수 있다. 시민들은 조금씩 조바심을 가진 채 이웃과 친구를 새로 사귀느라 친절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주민들에게는 열패감과 자부심이 공존한다. 일산이나 분당 같은 곳에서 살다 왔다고 은근히 드러내는 이들도 있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값이 오르면 서울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묘하게도 이곳에서는 투기의 향을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이곳까지 밀려올 이유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도시를 서울처럼 가꾸고 싶어 한다. 도시계획 자체에 학원타운이 있고 학원 인허가는 전국에서 가장 쉽다고 소문나 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려는 주민자치회 연합은 연판장을 돌려 보름 만에 서명자 1만 명을 채웠다. 대형 나이트클럽이 입점하려고 하자 주민들은 줄자를 들고 나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거리를 재서 백지화했다. 시민들은 아파트 시세 높고 교육 여건 좋은 이곳을 서슴없이 이 도시의 강남이라 부른다. 다소 기형적이기는 하지만 도시가 나날이 규모를 갖추고 기능을 찾아가는 건 분명하다. 기념일에는 인적 없는 길가에 태극기가 꽂히고 어떤 밤에는 소나기처럼 개천가에서 폭죽이 터진다. 개천가 자투리 공원에는 하룻밤 사이에 없던 소나무 숲이 조성된다. 포장마차도 눈에 띄고 일일 장터도 들어온다. 입시학원이 새든 건물에서는 수시 합격자 명단이 적힌 현수막이 펄럭인다. 종종 보궐선거 벽보가 나붙기도 한다. 그뿐이랴. 며칠 전에는 도를 믿으세요? 하는 청년을 만났다. 도인은 건널목을 따라오며 바쁘시냐고 거푸 물었다. 게리는 귀찮아서 종종 걸음을 치다가 어찌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지 건널목 가운데서 발걸음을 우뚝 세우고 도인을 째려보았다. 눈길이 정면으로 부딪히자 도인은 얼굴이 바짝 굳어서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Where are you from? 게리는 Why? 하고 물었다. 그러자 도희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상이 되었다. 그가 벼랑간 땡큐 소리를 던지다시피 내놓고는 몸을 획 돌려서 신호바뀐 건널목에 발을 잘못 들인 사람처럼 종종 걸음을 쳐서 되돌아갔다. 길을 건너서 바라보니 도희는 거의 제 머리를 뜯다시피 자책하며 걸어가고 있었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띈다. 게리가 이 산책로에서 혹은 골목이나 편의점에서 수시로 마주치는 젊은 부부가 있다.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다. 아내는 임신을 해서 어디에서나 더 눈에 띄었다. 그들 부부를 처음 본 것은 기말고사 기간이었으니까 아마 7월 초쯤이었을 것이다. 게리가 농구장 근처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이들 부부도 옆자리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다. 그들도 해가 진 뒤에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더위를 피해 나온 것 같았다. 이들 부부는 어떤 문제로 의견이 갈려서 장난스럽게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 교회다. 아니 레스토랑이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들은 맞은편 개천가에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눈치였다. 범랑 패널로 마감한 건물은 건물주가 꽤 정성을 기울이는지 공정이 다른 건물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었다. 1층은 천장이 굉장히 높았으며 길쭉한 창틀이 성당처럼 아치형 구조를 하고 있었다. 2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주방 인테리어 숍이든 옆 3층 건물과 높이가 엇비슷했다. 완공이 되면 꽤나 눈길을 끌 건물 같았다. 게리 역시 무슨 용도의 건물인지 내심 궁금하던 터라 두 부부의 대화에 귀가 솔깃했다. 남편은 교회, 아내는 레스토랑, 옥신각신하던 부부는 마침내 내기를 걸었다. 10만 원 빵, 남편이 말했다. 핏, 오빠는 저번에도 내 돈 안 줬다. 현실적으로 한다. 2만 원 빵. 그 건물은 추석 바로 전에 오픈했다. 사진관이었다. 그 뒤로 게리는 아직 부부를 보지 못했다. 아마 그 사이 아내가 몸을 풀었는지도 모른다. 잠시 그들 사이에 태어날 아이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들 부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름다리를 건널 때 게리는 궁금증 하나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요즘 아이들도 제 부모로부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듣고 살까? 이 대리석 다리는 지나치게 아름답고 밝고 튼튼해서 그런 낡고 허황한 얘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도 모른다. 누군가 이 다리를 들먹이며 아이를 골려먹는 사람이 있을지. 아직 그는 해거름역에 이 다리에 서서 침울하게 서 있는 아이를 본 적은 없다. 게리는 어린 시절 다리 위에 서서 우울해하던 아이였다. 그의 외모는 특이했다. 유난히 흰 피부에 곱슬머리는 누르스름했다. 특히 눈동자가 옅은 갈색이라 아이들은 고양이 눈이라고 놀렸다. 그래서 그는 누구와 얘기를 나눌 때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는 걸을 때도 늘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하고 외쳤다. 항상 시선을 피한 채 말을 해서 종종 오해를 받곤 했다. 대학생 때 미팅으로 만난 여학생은 영화관을 가다 말고 갑자기 택시를 세웠다. 여자가 애프터를 신청해서 성사된 두 번째 데이트였다. 왜 말할 때 저를 거들떠도 안 보세요? 여자는 화가 나서 말했다.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자 여학생은 이제야 저를 보네요. 제가 불쌍해서 나왔나요? 하며 택시에서 내려버렸다. 어디를 가든 그의 별명은 양키 아니면 튀기였다. 아이노꼬라고 소리 죽여 말하는 어른들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의 외모가 딱히 어느 종족을 닮았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아랍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미 쪽 사람을 닮았다는 이도 있고 얼굴이 그을리는 여름 같을 때는 동남아에서 왔느냐는 말도 들어보았다. 다국적인 외모인 셈이었는데 확실한 것은 오리지널 한국인처럼 생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리는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못 만날 사람을 만나서 낳은 것도 아니었다. 근처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도해지를 나가본 적도 없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관광을 오는 고장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어린 시절 게리는 꽤나 집요하게 어머니를 괴롭혔다. 아이고, 네가 아주 애미를 볶아 먹는구나. 그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의 눈을 까뒤집어 보였다. 어쩌냐? 네 애미도 좀 놀짱한 기가 있제. 엄마가 뭔 숭한 짓을 했겠냐? 그란다고 우리가 널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겠냐? 분명히 니는 너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루 저녁에 맹근 잘난 내 새끼다. 네 테레비 보작심은 큰 상 받는 사람들 있지야, 잉? 노벨상 말이여. 그거 받는 사람들 다 네 안팎했드나. 두고 봐야 니는 틀림없이 큰 인물 될 거인께. 그래도 소용없었다. 얼굴이 좀 못나도 좋으니 남들처럼만 보였으면 싶었다. 머리만이라도 검게 염색을 해달라고 조른 적도 있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시력이 좋은데도 안경을 썼다. 그는 머리가 좀 굵어서는 족보를 뒤적이고 조상들의 내력을 캐보기도 했다. 그는 조상들이 남도섬에서 쭉 살다가 증조부 때 육지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역사 시간에 배운 하멜과 그의 동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의 고향 일대를 떠돈 사람들이었다. 그는 어떤 심중으로 무릎을 쳤다. 꼭 그들이 아닐 수도 있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하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그들 중 어떤 이가 조상들의 섬에서 지내다가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예 뿌리를 내리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확신이 들자 그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이튿날 그는 학교 과학선생을 찾아갔다. 선생님, 대를 거듭하고 나서 특정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습니까? 돌연변이처럼 갑자기 말해요. 선생은 빤히 쳐다보더니 느닷없이 출석부로 머리를 때렸다. 내가 네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아냐. 자식,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다. 국사 과목 교사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었다. 키가 훤칠한 그는 젊어서 한때 정치가의 꿈을 키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의 절반을 세태를 개탄하는 장광설로 채우곤 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을 일으켜 세워서 그날 배워야 할 단락을 읽게 하는 것으로 때우곤 했다. 그날은 두 번째 맞는 수업 시간이라 학생들끼리도 아직 낯설고 국사 선생의 장광설을 수업 시간마다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던 때였다. 대학생들이 총리의 얼굴에 달걀을 투척하고 밀가루를 뿌린 사건이 한창 시끄럽던 때라 교사는 삼강 오륜과 빨갱이 운운하며 열변을 토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교과서를 읽으라고 지목받은 학생이 게리였다. 자, 오늘 12쪽이가 누가 읽노? 오늘이 3월 9일이니까네. 39번. 게리는 교과서를 읽을 수가 없었다. 다른 게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 때문이었다.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라는 문장이 버티고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시간에도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선생이 우리는 생김새가 서로 같고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단일민족이라고 설명하는데 한 아이가 게리를 바라보며 에이 아닌데 하고 말하는 바람에 온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그날 담임 선생은 게리를 뺀 반 아이들을 책상 위에 무릎 꿇려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다.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놈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게리로서는 아이들의 웃음보다 선생의 훈계가 더 쓰라렸다. 왜 안 읽노? 국사 선생이 재촉하듯 회초리로 교탁을 탁탁 두드렸다. 게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교과서를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정말 순간적으로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자식 반항이가 이거 반항 맞제? 국어 선생이 교단을 내려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게리의 옆구리를 회초리로 쿡쿡 찔렀다. 와, 니도 나한테 꼰대라고 달걀 던지고 싶나? 그는 머리를 저었다. 이놈 봐라. 머리통을 지져서 놀이끼리하게 물들이고 네가 압구정꾸정무리가 베라 묵을 학교가 이딴 놈들 입학할 때 왜 못 걸러내노? 머리로 회초리가 한번 날아들더니 탄력을 받은 듯 대중 없이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교무실까지 끌려가서 슬리퍼로 머리를 맞아가며 반성문을 써야 했다. 반성문을 읽고 난 선생은 담배 한 개비를 빼물었다. 네 혼혈이라고 와 진작 말 안 했노, 마. 네 같은 아는 더 뚝심 묻고 잘해야 쓸 거 아이가. 넘들보다 진한 애국심을 갖고 살란 말이다. 민족은 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심에 있는 기라. 우리 민족은 원래 가야 통이 큰 민족 아이가. 네가 똑바로 살면 다 보듬어 준다. 우리 민족은 449번이나 침략을 받았으니 또 틈바구에서 태어난 아이 놓고는 얼마나 많았겠노. 나무 새끼들을 다 받아서 결국에는 용광로맹이로 녹여낸 민족이 우리 아이가. 오늘 님이 와서 긁겠다 맘먹지 마라. 니한테 민족의 혼을 심어줬다. 이리 생각해라. 자, 힘내라, 자식. 국사 선생의 훈계는 게리에게 확실히 교훈이 되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을 혼혈이라고 생각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이 미국계 혼혈이라고 믿기로 했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그는 영어를 죽어라 팠다. 그가 얼굴이 검실검실했더라면 베트남어나 태국어 혹은 힌두어를 독학했을지 모른다. 그가 영어를 잘하는 것을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막연히 자신이 언제인가는 미국으로 건너가 살게 될 것 같았다. 뒤에는 각오쯤으로 굳어져서 지방대학 영문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게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가 빠져있다는 공허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한동안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문득 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깨달았다. 불우함이었다. 자신이 객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으면 싶었다. 불행한 척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으로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부모 중 하나가 외국인이 아닌 게 원망스러웠다. 어느 날 게리는 우연히 영업한 시사 잡지에서 한 혼혈인의 기막힌 사연을 접하게 되었다. 백인계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는 100일이 되기도 전에 외가에 맡겨져 자랐다. 호적상으로는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였고 외할머니가 어머니였다. 63세의 아버지와 61세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는 사춘기가 되자 자신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의 아기로 태어난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껏 내내 어깨를 옹송그리고 있던 그는 벌떡 일어났다. 키가 다른 애들보다 한 자는 더 컸다.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을 놀리는 애들이 있으면 주먹으로 응징했다. 주먹에 자학이 깃들자 무서울 게 없었다. 그러자 없던 친구들이 생겼다. 다들 노는 애들이었다. 그는 그 아이들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을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팔이나 꼬이는 걸레가 된 것 같았다. 그는 친구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었다.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다. 그는 가출하려고 일어선 아이처럼 중학교 교문을 나서서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의 막장을 전전하다가 이태원의 클럽까지 굴러갔을 무렵 그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혼혈인 가수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뱃속에 있는 동안 너는 어머니의 희망이었다. 지긋지긋한 기지촌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다. 또 다른 혼혈인 댄서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새 삶을 살고 있을 네 엄마에게 꼭 폭탄이 되어야겠느냐? 우리는 가족에게도 이 사회에게도 결코 눈에 띄어서는 안 될 투명인간들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동대문까지 걸어가서 허름한 비뇨기과에서 단종 수술을 받았다. 1982년 레이건 정부가 혼혈인 특별 이민법을 제정하여 아메라시안들을 받아들이자 그는 어머니가 끝내 가지 못한 땅, 아버지의 조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1985년 펄벅 재단의 도움을 받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1만 명의 아이들 중 5천 명이 자신처럼 미국으로 건너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재정 보증인이 되어준 사람은 뉴욕 퀸즈의 한인타운에서 세탁소를 하는 재미교포였다. 교포는 그를 옆에 붙들어 두려고 했지만 그는 아직 어디에 정착할 수가 없었다. 영주권은 주어졌으되 시민권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인도 아니었다. 그 틈은 크레바스의 바닥쯤 되었다. 여전히 막장 인생이었다. 그는 퀸즈 플러싱과 맨해튼 32번가의 그늘을 밟고 다니면서 한인들을 상대로 짝퉁 장사를 했다. 여러 번 단속에 걸려 경찰서를 들락거렸다. 처음에는 세탁소 아저씨가 두어 번 벌금을 내고 신원보증을 서주더니 그 뒤로는 아예 발걸음도 못하게 했다. 그 뒤로도 경찰서 출입이 몇 번 더 있었다. 미국 생활 14년 만에 그는 강제 출국을 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버터를 바른 영어뿐이었다. 그는 더는 한국어를 쓰지 않았다. 아예 말을 안 하고 싶었다. 입을 여는 수밖에 없을 때는 영어로만 응대했다. 놀랍게도 다들 그를 뉴요커로 받아주었다.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생의 반전에 소름이 끼쳤다. 그의 이름은 게리 워커 존슨이었다. 그에 대한 기사를 읽은 날 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My name is Gary W. Johnson. I'm 하파라고 썼다. 게리 존슨의 인생이 통째로 그의 몸에 들어와 꽉 차는 느낌이었다. 그는 우상이자 그 자신이었다. 게리 존슨은 나의 원판이다. 어차피 인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베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건 거짓 같았다. 그는 새로 태어난 듯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게리 존슨의 기사가 실린 잡지를 너덜너덜해지도록 지니고 다녔다. 잡지로도 부족해지자 그는 인터넷으로 들어갔다. 게리 존슨의 삶들이 나날이 살찌워졌다. 그는 퀸즈와 맨해튼의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브루클린 다리에서 허드슨 강바람을 쐬기도 하고 뉴저지로 지는 석양을 넋놓고 바라보기도 했다. 때로 그는 뉴욕 지하철 7호선을 이용했다. 맨해튼 34번가 지하철 출구 가까이에 있는 삼각지 공원에서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한때 소유한 메이시 백화점 앞에서 아시아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호객을 하고 한인들이 조국을 향해 내건 독재정권 타도하자라는 현수막 밑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게리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 거추장스럽지 않았다. 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데서 시골노인들이 길을 물으려고 쪽지를 들고 다가오다가 휙 돌아서는 일을 겪어도 이제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버스에 오르면 여자들이 슬금슬금 옆 빈자리에 핸드백을 내려놓아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불신 검문을 당해도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눅들고 불쾌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게리는 대학 1학년을 마치기 전 늦가을에 징집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지방병무청을 찾아갔다. 민원실의 군복 입은 육해공 병사개들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토스를 하듯 선병 1과에서 2과로 다시 징병 1과에서 2과로 보냈다. 그 사이에 민원실이 소란스러워졌고 마침내 미색 점퍼를 걸친 40대의 허술하게 생긴 공무원이 "이리 오세요." 하고 손짓했다. 사회복무관리과 창구였다. 그는 불러놓고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조금 정신이 든 뒤에는 한참 동안 시행문철이니 처리 규정이니 하는 서류들을 들춰보느라 책상에 고개를 받고 있었다. 안쪽 책상에 앉아있던 선임자가 걸어와서 딱하다는 듯 후임에게 말했다. "병역 복무 면제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창구 직원은 서류 2장을 단검처럼 차례로 뽑아서 내밀었다. 게리는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다. 군인이라도 된 것처럼 괜히 긴장되었다. 게리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옆 창구의 추리닝 차림의 사내는 숫제, 부동자세를 유지한 채 서 있었다. "저 상담을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걸 봐. 거기 나온 대로 작성하면 바로 처리되니까." 창구 직원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게리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한 장은 5급 제2국민역 대상자, 즉 병역면제 대상자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안내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청서였다. 이미 게리는 안내장 내용을 병무청 사이트를 통해 읽고 온 길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인, 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게리는 신청서에 신상명세서를 작성했다. 신상관계란의 성장 과정에 혼혈인, 고아, 귀화인, 북한 탈주 주민 항목이 있었다. 게리는 혼혈인에 체크했다. 그가 신청서를 쓰는 동안 창구 직원은 금세 처리 지침에 대해 공부를 마친 상태였다. "워낙 없던 일이라 호적 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 사본 가져왔나?" 게리는 가죽 점퍼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컴퓨터에 눈을 받고 한참 서류를 처리하던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보았다. "이상하네. 올해 우리 관할 신검 대상자 중에 혼혈 사유로 분류된 자원은 하나도 없는데 실수로 누락된 건가?" 직원은 머리를 극적였다. 그는 게리가 건넨 주민등록표를 사전처럼 들여다보았다. 부 김다로, 모 오판심, 친부모 아닌가? "맞는데요. 제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그럼 양친 중에 어느 한 분이 혼혈인가?" "아닌데요." "그럼 뭐야?" "제가 아까부터 뭘 좀 상의를 드린다고." 뭐냐는 듯 창구 직원이 이마에 주름을 접어서 몸을 기울였다. "왜 혼혈이는 군대에 못 갑니까?" 그제야 그는 모든 의문이 풀렸다는 듯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안타깝지만 법이 그래. 다 자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미안하지만 왕따나 따돌림 안 당하겠어? 군대는 자네 같은 사람들이 버텨내기에 힘든 데라고. 무슨 사고라도 나봐. 누가 책임져? 남들은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안달인데 말야. 정신이 가상키는 한데 제도가 바뀌면 모를까. 현행 규정으로는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면제를 받았으면 싶어서요." "아니 왜 자꾸 말을 되풀이하게 해. 못 간다니까 그러네." 창구 직원은 게리 앞에 놓인 서류를 끌어당겼다. "여기 씌어 있잖아.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그렇기는 한데요." 게리는 주저했다. 창구 직원이
그를 점점 이상히 여기는 눈치가 역력했다. 사실 저는 명백히 한국인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저씨도 보셔서 알겠지만 생긴 건 명백히 혼혈인이라 이거죠. 창구 직원은 입을 벌린 채 의자 깊숙이 몸을 젖혔다. 그는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기가 차다는 듯 입을 비틀더니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 친구 보게. 어떻게 자네가 혼혈인가? 멀쩡한 양친을 두고. 창구 직원은 지금까지 부산을 떤 일이 억울한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원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목청을 높였다. 내가 이 창구에서만도 5년인데 혼혈로 면제를 받겠다고 온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전국으로 따져도 기껏해야 1년에 15명 나올까 말까 한 케이스라고. 이건 엄연히 병역 회피 행위야. 이곳에서 당장 헌병에 넘길 수도 있어. 이 친구야. 젊은 사람이 병역 의무를 신성하게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썩어빠진 국리나 해서 쓰겠어. 게리는 잔뜩 움츠러들어서 겨우 입을 뗐다.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얼굴로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겠습니까? 왜 못해? 눈이 없어, 입이 없어. 깜둥이들도 먼 타국까지 와서 남의 나라를 지켜주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왜 못해? 신검 날짜 되면 가서 받아. 게리는 전방부대에서 병장 전역한 후 예비군을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 민방위대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는 개천을 따라 오피스텔 단지 쪽으로 걸었다. 지는 해가 강둑 억새꽃 위로 부서진다. 허공에는 고추잠자들이 분주하다. 햇빛은 잠자리의 그 엷은 날개 위에도 얹힌다. 그는 맹맥한 기분에 젖어든다. 게리 존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그도 많이 늙었겠지. 어쩌면 늙은 한국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는지도 모른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한 차례 진동해 상념을 깬다. 게리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아직 멀었어? 빨리 와. 사진관 앞에서 그는 필리핀 아내와 그의 남편을 만난다. 그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관을 배경으로 선 아내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다. 탄생 50일 기념사진 쿠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왔을까? 그러고 보니 이들 부부는 옷단장에도 꽤나 신경을 쓴 것 같다. 아기를 보자 게리는 뭔가 내기에 이긴 사람처럼 가슴이 뛴다. 게리가 그들 앞에 이르렀을 때 남편이 사진기를 조심스럽게 내민다. 마치 풍경이 말을 걸어온 것처럼 게리는 당황한다. 그는 엉겁결에 사진기를 받아든다. 남편이 아내와 아기 쪽으로 뛰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들이 활짝 웃는다. 게리는 셔터를 한번 누르고 나서 사진관 창문 아래 코스모스 한 무더기가 알록달록한 자리 앞에 이들 가족을 세운다. 그는 자리를 바꿔가며 셔터를 2번 더 누른다. 땡큐. 카메라를 넘겨받으며 남편이 인사한다. 게리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본다. 여자는 포대기를 살짝 풀어 아기를 보여준다. 어머니 쪽을 닮아 가무스레하고 또랑또랑한 아기가 잠들어 있다. 게리는 두 부부를 향해 친근하게 웃어준다. 그는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며 그는 이 도시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중얼거린다. 훗날 저 아이는 길 잃은 아이처럼 다리 위에 우울하게 서 있을지 모른다. 그때는 저 다리도 웬만큼 낡아 있겠지. 그때까지 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게리 존슨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다. 원장은 언제나처럼 숲 뒤편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다. 게리는 멀리서부터 뛰어온 듯 달려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껏 나는 나의 진정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